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요 우울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우울증의 진단적인 기준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우울한 기분들을 느끼고, 그리고 의욕이나 동기가 또 즐거움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상실돼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인 증상들, 뭐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초조감이라든지 수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인지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심각한 죄책감,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고 실제 계획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주요 우울증의 양상하고 다른 양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진단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들이 바로 이 짜증, 분노, 과민, 이리터빌리티라고 하는 이 상태입니다. 물론 뭐 성인 여성에서의 우울증에서도 이런 이리터빌리티가 나타나고 중년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청소년기 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도 있을 정도로 이리터빌리티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작은 일에 아이들이 굉장히 화를 낸다거나 또는 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 발작이 나타나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결함을 가져오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청소년기 우울증의 양상이 아닌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더 평가를 해보고 추가적인 다른 증상들의 여부를 확인해 가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짜증내고 화내고 감정적 통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우울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우울증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임상 양상은 사실은 이 아이들의 연령대,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초기 아동기, 그러니까 학령기 직전의 아동기 때는 주로 아이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자기의 우울감을 많이 표현하고요. 초반에 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양상,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없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양상이 많고, 그리고 사소한 이제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는 식 사고가 증가되는 것도 하나의 발달 단계의 특징적인 양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집중력 문제. 그래서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ADHD와 이 아동기 우울증을 혼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도 물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청소년기로 넘어오면 아까 얘기한 이리터빌리티의 양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조증이나 경조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성인기에 비해서 확실히 더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선생님들은 유전병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울증은 훨씬 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가족력이 동반되어 있을 때 한 번 더 주의 깊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가족력 없이도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유전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그 경로 분석을 해본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초기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족 내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의 애착 관계라든지 거기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충분한 지지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적절하게 이고 자아의 발달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이 어떤 거 영향을 주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걸 자존감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자기 효능감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웬만한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나 정도의 능력이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일종의. 그 부분에서 이제 취약성이 생기게 되면 우울증의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존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이런 자발성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면 남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갖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아주 고립적인 상황에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더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도 더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만 고립된 것 같고 점점점 부정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떠오르면서 우울한 상태가 촉발되는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것하고 같이 연관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래를 사귀는 능력이라든지 청소년기 때 또래 관계에서 적절한 우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대인관계 네트워크가 얼마나 적절한가에 따라서 우울증의 유발 요인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인관계를 맺는 부분에서의 취약성이 같이 문제가 되면 이제 생활 스트레스랑 결합됐을 때 우울증의 발병 리스크가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질환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그걸 통한 대인관계에서의 경험들이 생활 스트레스랑 만났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울증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건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울한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부족해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고립되는 표현인 자체가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하고 일단 여유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표현을 하건 충분히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경청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이 표현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거를 언어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경우가 많아요.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외롭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위축된 자세에서 또는 반대로 짜증스럽고 귀찮고 화나는 자세로 그런 감정적인 언어 표현보다는 오히려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표현이나 눈맞춤 속에서 드러나는 아이의 눈빛을 잘 들여다봐 주시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부모님이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적절한 위로를 준다든지 또는 그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말,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구나, 그럴 수 있다. 엄마도 그동안에 너한테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마음껏 표현하면 가능하면 그걸 들어줄 수 있게 노력할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허용과 수용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이 표현될 때 그 모든 감정의 표현들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태도가 그게 뭐야? 그런 건 잘못된 거야.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는 듯한 피드백을 주시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울한 아이들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고 마음속에 고통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내는 화, 그 아이들이 보이는 비관적인 얘기들, 그 아이가 얘기하는 좌절감, 또 그 아이가 얘기하는 원망, 비난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은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수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스스로가 충분히 자기의 감정이 수용되고 공감된다는 걸 느끼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어떤 일 때문에 그 친구한테 어떤 상처를 받아서 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나한테 이런 거를 주었는지 이런 식의 몇 가지의 이제 단서들을 주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인지적 왜곡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돌아드는 생각. 나는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망가질 거야.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걸 부드럽게 교정해주는, 시험을 한번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진 않아. 성적이 이번 학기에 조금 낮게 나오겠지만 다음 학기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극단적인 사고방식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주신다면 우울증에 빠진 아이한테는 새로운 생각의 교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가 자기는 코가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코 삐뚤어진 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못생겼고, 이렇게 못생긴 코 때문에 친구들이 날 피하는 거고, 그래서 난 친구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코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인지적 왜곡들이 발견되면 그런 인지적 왜곡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걸 부모님이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고, 인지행동 치료를 도와주는 전문가,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를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게 연결해주고 치료 의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그런 도움이라면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과정, 이 과정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시면 좋을 법한 그런 생각과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